안녕하세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오늘 합격자 발표 났죠?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최종 합격 인원이 15,000명, 합격률은 30.9% 나왔어요. 31%. 이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지금 34회 때는 지금 23%가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합격 인원하고 비슷하게 이제 15,000명 정도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응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은 이제 5만 명 정도. 그 중에 이제 2차 합격,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 15,000명이니까 30.9%, 31%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지금 내봤거든요.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1차 합격 인원들이 또 문제거든요. 이건 다음 회 시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1차 합격 인원이. 근데 1차가 의외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차의 합격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1차 합격하신 합격률이 15%고 2차 최종 합격이 31% 정도 나왔으니까 1차 합격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정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10,000명 정도? 원래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1차 합격생들이. 그러니까 36회로 넘어오는 인원들이 그냥 2차만 보신 분들이 한 2만 명 넘어오는데 그 중에 한 올해는 10,0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차가 의외로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청권은 1차에서 민법 한 문제만 딱 받아주고 말았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인터넷에 중개사법 이 신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올려달라. 이거를 이제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깐깐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깐깐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시험 보신 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개사법은 이의신청권 없다. 난 다 놓고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올렸는데 역시 하나도 안 받아줬습니다. 저는 안 받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개법이 조금 2차에서 지금 쉬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득점이 가능할 거다라는 예상하에 이건 안 받아줄 거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시험 보신 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1차 민법에서 하나만 딱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내년에 주인공이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내년에 이제 합격에 축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뭐 합격률이 올해 높았기 때문에 내년이 이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1차 합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잘 따라오시면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35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36회로 본격적으로 가야 되죠. 합격자 발표도 났고 이제. 자, 그럼 이제 오늘 교재는 65쪽입니다. 지금 우리 교재가 150쪽 정도 되는데 오늘하고 지금 170쪽 정도 되는구나. 오늘하고 다음 주 수업하고 종강이죠 지금. 그래서 입문과정이 종강인데 오늘 그래서 쭉쭉쭉쭉 개념 잡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법 30조에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법에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왜 우리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냐면요.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우리법이 먼저 적용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딱 발생되면 보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같이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법에 손해배상 규정을 직접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히면 우리법이 먼저 적용돼요. 민법보다는. 그래서 이제 30조 1항 조문이 바로 이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전제는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혀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였다. 그러면 그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의 과실을 귀책 사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라고 부르고요. 대전제는 우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혀야 돼요. 그럼 중개 행위의 범위를 우리 대법원은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그럼 이제 중개 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로 보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특이점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죠 지금.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요 개업공사의 중개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그럼 정신적 손해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일단 부담해요. 이게. 자, 그래서 30조 1항 조문이 이거였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30조 제2항의 조문인데 요거 사무소 제공이라는 책임이에요. 개업공사는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어요. 그럼으로써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겁니다. 요거는 자, A의 중개사무소인데 이 사무소에서 갑과 을 간의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거래를 다른 사람이 와서 소개했다는 얘기죠. 이거 그렇게 되면요, 이때는 요 A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요, 이 갑과 을은 이 중개사무소에서 거래했다는 신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 타이틀을 제공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져라 이 얘기거든요. 원래 이 다른 사람의 범위를 우리 법이 이게 만들어질 때는요, 무등록 중개업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사무소를 제공해가지고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당사자가, 그럼 무등록업자는 도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 갑과 을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제공한 네가 책임을 져라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자도 책임을 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 둘은 연대 책임인데 어쨌든 사무소 제공 개업공사 무조건 책임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은 다른 사람의 범위를 무등록 중개업자뿐만 아니고요, 인근 개공, 그 다음에 일반인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여기서 거래를 시켰다, 그럼 이 사무소에 사고 나면 무조건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됐는데 이 돈 없다 오리발 내밀면 의뢰인이 피해 입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설정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보증제도가 있다는 걸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보증 설정의 시기는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에요. 대전제, 업무 개시 전.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전입니다. 그럼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보증을 설정해 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보증 설정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가거나 이걸 복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보증법이라고 있죠.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우리 공인인증사협회에서요, 공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이 공제라는 것은 농협 우체국 공제 같은 거 있죠.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 법이 얘기하는 공제는 우리 공인인증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의 방법이 있죠. 이 공탁은 법원에 가서 현실적으로 돈을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 공탁이다. 그럼 재정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의 방법으로 일단 설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서 증명서류 갖추어 등록관청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신고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이제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설정 금액은 우리가 감 잡고 있습니다. 설정 금액은 우리 법인이거든요. 법인은 얼마 이상? 4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2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법인은.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2개소 뒀거든요.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 금액 얼마 돼야 된다? 8억. 주된 사무소 4억에 2개소니까 4억 추가죠. 그러니까 최소한 8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공입니다. 그럼 개인인 개공은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었죠. 특수법인. 이걸 줄여서 특수법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주자가 누구라고요? 지역농협. 여기가 있는데 특수법인은 봐줬어요. 여기는 공적기관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특수법인은 얼마 이상만? 2천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됩니다. 아주 추접스러워서 못 보겠어 이거. 차라리 면제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2천만 원은요, 땅 한 평도 못 사죠 이거. 물론 지방 쪽 가면 살 수는 있지만. 그래서 2천만 원 일단은 생색만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생각보다 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이제 다 나왔습니다. 한번 기억만 살펴볼까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그럼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인증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이거. 그래서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다음에 우리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사여야 됩니다. 근데
특수법인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공인중개사일 것, 이 요건을 적용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특례. 세 번째 특례가 보증 설정 금액을 받았어요. 여기는 법인인데 4억 이상이 아니고 얼마 이상? 2천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돼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하면 된다. 이게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세 가지인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는데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쉽게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에 내가 2억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단위로 가입을 많이 하거든요. 연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2억 가입하면 수수료가 얼마냐면 서울보증보험은 18만 원이에요. 1년 가입하면 18만 원 수수료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년간 보증을 서줘요. 이렇게 되고 여기 공제 있죠. 우리 공제 2억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공제는 24만 8천 원이에요. 이게 현재. 그래서 24만 8천 원 요걸 내면 1년간 보증을 서줘요. 근데 공탁은 현실적으로 법원에 가서 예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이제 2억을 예치를 해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근데 공탁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예,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2억을 예치를 해놓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잘 굴려서 사기를 잘 치면 이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공탁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보증을 설정하고 있어요. 협회가 좀 비싸죠. 보증보험보다. 그죠? 좀 비쌉니다. 협회가. 그래도 협회에 들어갈 것을 권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제 24만 8천 원 내고 그러면 2억에 대해서 1년간 보증을 서준다.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자세한 내용은요. 공탁금 회수 제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 재설정, 기간 만료 시 재설정 이런 것도 있고요. 보증 관련 설명 의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천천히 하면 돼요. 다음 이제 보증금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잠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부연 설명 잠깐 합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냈다. 오늘 눈이 지금 많이 왔는데 사고가 나면은 자동차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을 하죠. 배상을 하고 자기가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운전자에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해야 하네요. 청구 안 하죠. 보험료만 할증되죠. 보험료만 청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사가 배상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보험료만 할증이 될 뿐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청구를 안 합니다. 보험사에서요 지급한 금액을 다시 청구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무자 대신 보증인이 대신 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 한다? 구상.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불러요. 용어 알아두세요. 민법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건 순수한 보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데 우리 서울보증보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나 성격이 똑같거든요. 여기에 가입해놓고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중개 의뢰인 갑에게 우리 기업공사가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개공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에서 지급을 하겠죠.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이들이 지급을 하게 되면요. 지급한 금액을 우리 기업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하게요? 안 하게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들으신 분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서울보증보험은요. 무늬만 보험이에요. 무늬만.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을 서주는 회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회사일 뿐이니까 공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급을 대신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나에게 다시 청구 들어와요. 만약에 이거 구상권을 이들이 배상을 해주고 행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저 이 강의 안 해요. 강의 안 합니다. 손님들한테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이거 한 100억 들어놓고 사기치고 다니지 뭐. 그죠? 그리고 다 받아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보험사나 공제는 견딜 일이 없지. 못 견딥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구상권을 모두 행사한다는 점에 이걸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순수한 보험이에요.
보험이니까 구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증보험이나 공제, 이거는 보험의 성격이 있긴 있지만 오리지널 보험이 아니에요. 무늬만 보험이란 얘기죠. 이거는 보증을 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다 구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내지 말란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처음 들으시면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을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세울 뿐입니다. 개공이 손해배상을 못할까 봐. 의뢰인 피해 방지를 세울 뿐이고 다시 우리가 손해를 입히게 되면 모두 구상권이 들어온다. 이게. 그래서 그 정도고요. 참고로 서울보증보험은 100% 구상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와요. 무조건 들어오고 공제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공들의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회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사고, 그러니까 고의사고는 사기친 거죠. 중대한 과실은 뭐냐면 서류 미확인 사고.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등기 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실 사고입니다. 중과실 사고와 고의 사고는 우리 협회 공제에서는 100% 구상 들어와요. 이거는 100% 구상 들어오고 이제 과실 사고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거야. 이런 경우는 협회니까 어느 정도 협상이 돼요. 좀 구상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구상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건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부분이에요. 이게 2단계에서. 자, 그럼 보증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로 가시죠. 자, 우리 법 이제 31조에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게 조금 낯섭니다. 그럼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그럼 이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왜 도입이 돼 있냐면 이겁니다. 갑과 을 간의 거래를 우리 개업공사 A가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요,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가 통상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럼 계약이 깨져버리면 정산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갑은 몰수할 거 몰수하고 돌려줄 거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자가 안 돌려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자가. 그러면 이걸 중개한 개공만 피곤해지는 거죠. 네가 중개했으니까 이거 물어내라. 우리 그럴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피곤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러한 사고, 계약 해제 또는 취소, 무효에 대비해서 이런 정상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 이것을 제3자한테 예치를 해놔요. 개업공사나 제3자한테 예치를 해놨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정산을 하고 끝내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법 31조에 있는데 아주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행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에스크로우 제도와 아주 유사한 제도예요, 이거. 에스크로우란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는요, 계약 이행 대행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에스크로우란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개공들이 에스크로우를 같이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에스크로우업자가 대금 전부 다 받아요. 등기서류도 에스크로우업자가 받습니다. 이게. 그리고 권리증 넘어가면서 대금이 딱 지급되는 거예요.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죠. 지금 사기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도입하는 발판 규정인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시를 다 잘 안 맞기 때문에 타협점에서 예치할 수 있는, 예치를 해라 하고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제목이 좀 길긴 한데 이건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요? 예치 권고 제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법 31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법 31조 1항 조문인데,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여기서 끊어보시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걸 계약금 등이라 불러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잔금도 예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잔금 치른 다음에 한 달 뒤에 등기서류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사고에 대비해서 예치해놓을 수 있겠죠. 이거를. 그리고 개업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그러니까 이게 예치 명의자인데 예치 명의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개업공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6명이 더 있죠. 그래서 어디다 예치할 수 있냐면 돈이니까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 여기 공제사업을 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 구체적으로? 우리 협회.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공제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만 얘기합니다. 이거 또는 신탁업자 등의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는 요즘 신탁회사들 엄청 많죠.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신탁회사에 이렇게 등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등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권고할 수 있다니까 개공의 의무다 아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래 안전이 위협된다. 그러면 이때는 예치 권고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해 두십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더 들여다 볼 거고요. 이게. 그래서 예치 권고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사고에 대비해서 계약공사 명의라 제3자한테 예치를 해놨다가 이런 사태 벌어지면 바로 정산해주고 끝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는 을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갑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을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계약 파기됐을 때 바로 정산해주고 끝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공사는 우리 법이 안 믿기 때문에 예치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치 금액에 해당 금액으로 보증 설정해야 돼요. 보증 설정하고 이게 증서사본을 당사자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보증 설정하자면 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이 돈, 이것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실비 보는데 실비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치 권고해갖고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게 됐는데 만약에 보증 설정 같은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때는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이제 실비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우리 보증 설정비는 실비를 청구 못 합니다. 중개 업무 보증 있죠. 방금 전에 업무 보증 했죠. 우리 개공은 개업을 하면 무조건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보증하고 이 예치 보증은 틀려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이 비용은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의뢰인들을 위한 제도였으니까 결국은 이 비용을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고 불러요. 이 정도.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천천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자주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진적인 제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잘 안 쓰이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금 실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실태가 갑은 계약금 중도금 받아갖고 다른 데 또 투자하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해 놓는다? 우리 실태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쓰이는 제도예요. 그래서 타협점에서 예치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무로 부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활용을 하면 돼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조건부 거래예요. 그럼 여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면서 만약에 허가를 못 받게 되면 계약 무효잖아요. 그죠?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갑은 받은 대금에 대해서 다 돌려줘야 되죠. 근데 야가 가만히 인상을 봤더니 뺀돌뺀돌하게 생긴 거야. 그럼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때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계약금을 내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허가를 받는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건 이론상의 문제일 뿐 실무에서 예치하라고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런 선진적인 제도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금지행위로 가요. 자, 이제 금지행위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금지행위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법 33조에 근거하는데 금지행위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절대 금지행위 걸리면 안 돼요. 금지행위는 타격이 엄청 큽니다. 여기 이걸 했다가 걸리게 되면요. 이때는 형사처벌이 뒤따라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물론이요. 형사처벌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 걸리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법 33조에 먼저 개공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개공 등의 금지행위.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개공 등이란 말 기억하고 있죠? 개공 등이란 말은 5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업공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이들이 개업공사 등이죠. 그러면 개업공사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야 된다. 이게 33조 제1항이거든요. 우리 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있잖아요. 개업공사 등의 금지행위는 여러분들한테는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금지행위는 여러분들한테는 적용이 없어요. 중개업 종사하는 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겐 적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금지행위가 뭐냐? 중개대상물의 매매 여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중개상물 매매 여부 기간이에요. 토지, 건물, 입광공에 대해서 갑으로부터 부동산 사가지고 을한테 팔아치우고 병으로부터 사서 정한테 팔아치우고 사고 팔고 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매매 못해요. 중개업 종사는 이게 매매 못한다. 지금 공부 처음 하시죠? 근데 거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 해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개업공사가 부동산을 갖고 노는 사람인데 매매업이 안 된다니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구나. 우리 매매업 안 됩니다. 우리는 중개를 영업으로 할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매매업은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안 됩니다. 왜? 우리 개업공사에게 매매업을 허용을 해놓으면요,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업이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매매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중개사무소로 오면 가끔 가다가 진짜 돈이 딱 보이는 물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인데 손님이 해외 이민가인데 급히 처분해달래. 이게 시세 아니어도 좋다. 그래갖고 8억이나 9억으로 팔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 개업공사가 바로 계약금 줘버려요. 그냥 바로 계약금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 투자자들 또 끌고 다니잖아 우리 개공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속된 말로 전주라고 그래. 전주. 투자자들 끌고 다니는데 투자자한테 얼른 전화하는 거지. 이거 좋은 물건 나왔다. 시세가 10억인데 이거 9억 5천에 나왔다. 그럼 나는 벌써 5천? 먹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안 하겠냐고. 돈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거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군사독재 시절에 음성적 거래가 아주 횡행하고 이런 거래질서가 아주 문란할 때 만들어진 금지행위가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개업법 시절에 이게 만들어지면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83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늘었어. 원래 7개만 금지행위인데 7개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14개나 됩니다. 금지행위가. 그래서 어쨌든 현재 매매업 금지예요. 그거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지키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그러니까 돈에는 장사 없다고 매매업을 그러면 자신의 명의로 하다가 걸리게 되면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안 하겠냐고. 삼척합산 가더라도 하지. 도인을 보이는 건 장사가 없지. 그러면 타인 명의로 하잖아요. 그럼 타인 명의는 여러분들 부동산 실명법이 있다는 거 들어봤죠? 다른 사람 명의로 하게 되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란 법률 위반이에요. 그건 또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매매업 금지돼 있다. 그러니까 부부는 중개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면 안 돼. 왜요? 그렇지. 내가 개공이야. 그럼 배우자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 안 되죠. 왜? 배우자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 중개보조인이나 소공이 되거든. 그럼 이 금지행위 적용을 받아버려요, 같이. 무슨 말인지 아셔요? 예.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자격시험 공부를 심각하게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금지행위가 이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금지행위는 조문 그대로 이제 짚고만 갑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자가 누구다?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이.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를 차단시켰죠. 이자의 업무활동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고, 세 번째 금지행위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초과하여 금품만 내는 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째 금지행위는 결국은 보수 더 받지 말라 이 얘기죠.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서두에 지금 아까 그 1주차 그때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요, 초과하여 받았을 때 감옥 갈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자격증들은 이런 게 없거든요. 이거 보수 초과하면요, 우리 이거 아킬레스건이거든요. 1년 이하의 지역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소공이 만약에 이거 보수 초과했잖아요. 그럼 소공은 자격정지 먹을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지역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우린 보수로다가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아킬레스건인데 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아주 야문 개혁공사 한 분께서요, 이거 헌법소원을 제기했거든요. 헌법소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헌법소원이 뭐냐면요, 국민이 기본권이 침해된 거예요. 기본권이 침해가 됐는데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개보수를 더 받았을 때 감옥까지 보낼 수 있는 건 과도한 규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라든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규정이 너무 규제를 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하고, 위헌이란 말 뭔지 아시죠? 헌법에 이 법률이 위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래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위헌 판결 났을 것 같아요, 합헌 판결 났을 것 같아요? 합헌 판결 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위헌 판결 났으면 이거 삭제돼 버리겠죠. 그래갖고 합헌 판결 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중개라는 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대. 그래갖고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다. 국민이 갖고 있는 직업선택권이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합헌 판결 났어요,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는 보수 절대 더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네 인정은 그렇잖아요. 개공을 통하여 내가 돈을 땄어, 개혁공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응분의 사례를 하죠. 그게 우리네 민심이야. 그게 고유한 전통의 미풍양속이거든요. 그거 사례했다 걸리게 되면 몇 년 징역 간다고요? 1년 징역 갑니다, 이거. 절대 더 받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가 또 그거 너무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어쨌든 이거 우리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절대 더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게 꼭 이게 화를 불러와요, 보수 초과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손님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다가도 손님이 고마워서 진짜 준 거야. 근데 나중에 손님하고 틀어지잖아요.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진다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례, 증여 어떠한 명목으로 더 받으면 안 돼요. 됐죠? 거기까지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번째 금지행위는 해당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은의 판단을 취하지 마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겼다, 다 거짓된 언행이지, 이거. 그래서 거짓된 언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물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고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 설명사항을 공부했는데 확인 설명사항이 주로 거래상 중요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했다, 그럼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확인 설명사항 모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는 중요해야 돼요, 사실은. 이건 형사처벌이 뒤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중개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이거에 대하여 거짓말 해버리면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뿐만 아니고 단순히 친문만 지킨 경우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송 제기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숨긴 거예요. 침묵했죠. 그럼 이것도 거짓된 언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두세요. 최근에는요, 시세정보 있죠. 시세정보 가지고 이게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사기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시세가, 이 부동산의 시세가 정확한 시세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가 워낙 이제 실거래가가 노출되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딱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확 나타나 버리는데, 요 시세가 만약에 10억이었어요. 그럼 매도인한테는 시세를 통상 뭐라고, 얼마라고 합니까? 네? 팔려는 사람한테는 시세를 좀 더 낮춰서 얘기하겠죠? 낮춰서. 그 다음에 살려는 사람, 매수인한테는 시세를 통상적으로 높여서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매도인한테는 시세를 한 9억 5천 되나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매수인한테는 한 10억 5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래놓고 10억에 거래 시켜주고 아주 비싼 가격, 이런 거 이제 판 거 또는 산 걸로, 싼 가격에 산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보수를 몽땅 뜯어내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세 정보에 대해서 요즘 사기로 많이 판단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기의 사례를 보게 되면 10% 정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10억이 시세인데 9억이라겠다. 이거는 다 사기로 판단했어. 이 정도 사기, 이 정도는 사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세를 약간 조정을 해갖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도인한테는 한 이 정도라면 9억 8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한테는 이제 10억 한 2천 내지 5천, 이 정도 갑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거래를 시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3년 이하의 족도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훨씬 더 세지고 있는데, 이게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에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죠. 이런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러면 중개, 이거 증서에 대해서 중개를 해도 안 되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 증서가 뭐냐면 우리 청약통장이 있다는 거 알죠? 요즘 청약통장이 많이 그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청약통장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예요. 이게 청약통장 사고 파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그래서 이 청약통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증서다. 이겁니다. 이걸 중개했거나 이걸 사고 팔고 업을 했다. 그럼 이것은 전부 다 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주택법 위반으로도 걸려요. 그래갖고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그 판교 분양할 때 있죠. 판교 분양할 때 청약통장 거래가 굉장히 상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주택법 위반은 물론이요, 우리 법 위반에도 걸리니까 이건 절대 중개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큰 화를 불러옵니다. 그래갖고 청약통장 막 1순위 청약통장 이런 거 사고 팔 때 막 이 서류가 막 이만큼씩 꾸미고 그러거든요. 이거 전부 다 무효야. 전부 다 무효입니다. 뭐 이거 공증 다 소용없어요. 다 무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금지행위로 갑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항사 쌍방을 대리하니까 금지되어 있거든요. 직접 거래 쌍방 대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직접 거래 그겁니다. 중개 의뢰를 한 자란 점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자, 갑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우리 기업공사 A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시세가 현재 10억인데 해외 이민가신데, 그래가지고 이거 9억이라도 팔아달래 얼른. 그래가지고 개공이 이거를 사버린 거예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샀습니다. 이거 직접 거래예요. 직접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과 어떤 식으로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의뢰인으로부터 세를 얻어도 안 되고, 또 개공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팔아도 안 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어떤 식으로든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직접 거래 금지입니다. 이게. 그러면요, 이게 개공이 의뢰인께 싸게 나온 물건입니다. 이걸 직접 사버렸다. 똑 떨어진 직접 거래예요. 또 의뢰인이 아파트 세를 넣으러 왔는데 소공이 마침 전세 아파트 구하고 있었어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의뢰인과. 그럼 이것도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배우자 명의로 하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저는 이제 종전에는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다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대판이 배우자 명의로 거래해도 이건 직접 거래다 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이건 모두 직접 거래입니다. 아주 때려잡자고 있죠, 이거. 이게.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거래해도 이건 직접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소공이 전세 아파트 구하는데 의뢰인이 마침 전세 아파트 세를 놓은 거야. 그럼 소공 본인은 계약 안 하고 배우자 명의로 한 거야. 그래도 직접 거래예요. 그죠? 그럼 이거 피해 가야 되겠죠? 어떻게 피해 가냐면 갑은 A의 의뢰인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기에 제3자가 들어가면 돼. 다른 개공 B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갑 소유의 아파트를 A가 매수하는 거야. 다른 개공이 소개했어요. 그럼 갑은 A의 의뢰인이다, B의 의뢰인이다? B의 의뢰인이지. 그러니까 내 아파트 손님한테 팔 때는 다른 개공의 도장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소공이 전세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임차한다. 그럼 다른 개공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쌍방대리란 말은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하는데 계약서를 쓸 때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는 거야. 갑자기 갑이 코로나에 걸렸대. 못 나오시겠대. 그래갖고 대리권을 수여한 거야. A한테. 그 다음에 을 역시 갑자기 지방 출장 가갖고 못 나오시겠대. 그래갖고 대리권을 A한테 수여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개공이 혼자서 양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혼자서 북치고 방치고 다 해버린 거야, 이거. 그럼 이게 쌍방대리죠. 그럼 민법상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거든요, 민법은. 우린 동의 불문 금지행위예요. 어느 한쪽 의뢰인에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모두 대리해서 계약서 써주면 안 됩니다. 이게 쌍방대리 금지의 취지고, 그러면 쌍방을 대리하지 않고 일방만 대리하는 거예요. 갑으로부터만 대리권 받고 을과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래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취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7번째 금지행위예요. 7번째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 그 밖에 관계법령 규정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투기 조장하지 말래요. 이게 이제 7번째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민법 시간에 중간 생략 등기라고 들어봤죠. 자,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는 거지. 왜? 취득세,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병에게 팔아치우는 거죠. 중간을 빼먹었어요, 이거. 그래서 이때 등기를 갑으로부터 병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 거래를 중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행위자, 등기하지 않고 전매를 하는 자, 이자를 알면서도 그걸 인식을 하면서 이자를 도와주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간 생략 등기를 공부하면서 이때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로서 유효하다라고 공부했죠. 그렇다고 이 행위를 중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중개하게 되면 투기조장으로 처벌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투기조장으로 처벌받아요, 이거. 미등기 전매 행위자임을 인식하면서 이 거래를 중개했다? 그럼 투기조장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버리면요,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더 공부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투기조장하는 행위 여기까지 안 된다. 그러면 7가지가 바로 금지행위, 종전에 있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7가지가 더 생긴 거지, 지금 금지행위가. 자, 그럼 8번째 금지행위는 요거는 다른 설명이 없고 그냥 조문만 딱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워낙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러니까 개공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 즉 이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세교란 행위라고 앞으로 이제 부를 거거든요. 이건 뭐 짐작되시죠?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이거든요. 지금 10억 원인데 이것을 13억 원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시세를. 그래가지고 개공등이 이거 13억 원에 거래했다고 소문내는 거죠. 시세 교란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거 차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9번째 금지행위는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이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게, 이것도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데 제가 부동산 거래조망 설명할 때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지역별로 지금 개공 등의 단체가 다 구성돼 있어요. 모임이 다 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형성해서 공동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설정보망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이 단체에서 특정 한민호가 갖고 있는 저 아파트는 절대 중개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죠 지금. 이거 제한을 하거나 다른 개공과 공동 중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개공과 공동 중개하는 걸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 구성, 중개를 제한하는 게 모두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규제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설정보망 자체는 규제를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하겠다, 그 의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 9가지가 바로 이제 개공 등의 금지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자에게만 적용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매매업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중개업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등록 중개업자와 아주 친하게 지내도 되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한 번 정도 소개하는 거 있잖아. 이건 처벌 안 받거든요. 누가 물건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해 준 거야. 보수 무지하게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소개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개공 등의 금지행위를 받고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죠. 이게 말장난 같지만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다. 그러면 개공 등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게 법문의 표현이 33조제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금지행위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다. 이건. 그럼 다른 개공도 당연히 포함되고 이건 여러분들도 적용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중개업 종사는 당연히 이거 해서는 안 되고요. 중개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이건 포함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35회 때 물어봤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사 등엔 업무방해 금지행위를 모두 골라라. 회피했죠. 이거 우리가 제재 때문에 두음자 닦고 모두 암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로서는 일단 일반인도 포함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느낌이 팍팍 오십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자,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맘카페, 그죠? 또는 SNS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데요. 이게 뭐다? 왕따. 한민호 저놈은 우리말 엄청 안 듣는다. 그러니까 저 중개업소는 절대 의뢰하지 말아라. 중개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시세가 현재 10억이거든요. 근데 이걸 13억 원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아파트 대표자가 그러는 거지.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딱 붙여놓는 거야. 저기 한민호 공인중개사무소는 절대 거기다 의뢰하지 마세요.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 몰아주는 거죠. 말 잘 듣는 개공한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기 몰아주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저 신관식 공인사무소는 엄청 말을 잘 듣더라. 거기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몰아주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능력과 특정 가격에 중개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가격 제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게 13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13억 이하로는 절대 의뢰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가격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그러면 광고 방해거든요, 이거는. 그럼 이건 뭐냐? 자,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이거든. 그래갖고 대표자가 이른바 압력을 넣어가지고 A, B, C 중개업 이 개공들은 모두 13억, 13억, 13억 이렇게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양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요 10억의 광고가 나간 거야. 그럼 이게 원래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건데 그럼 이 대표자는요 광고업체 있죠. 녹화가 되고 있어서 광고업체를 특정 업체를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거기다 전화해. 전화를 딱 해가지고요 이거 10억짜리 광고 이거 허위다. 허위 광고라고 이거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허위 광고라고. 이게 맞는데 사실은. 그러면 모 업체는요 허위 광고 3번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한 달간 광고 못 해버려요. 망합니다. 그럼 그 다음 모 업체는요 3번 허위 광고로 걸렸잖아요. 이거 1년 동안 광고 못 해버려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광고 방해 행위를 차단하겠다. 이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막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겁니다. 개공 등에게 중개사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건 부연 설명이 없어 그냥 느낌 파고 오시죠? 그거예요. 대표자가 와가지고 이거 13억에 광고 안 나면 당신 왕따 시킬 거야. 반 협박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얼르는 거지. 우리가 몰아드릴 테니까 13억에 광고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요 5가지 일반인에게도 적용하는 금지행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다. 개공 등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일반인도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재를 위주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거든요. 자, 그러면 금지행위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겠습니다.